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과연 심리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교재 보시면 1장에 심리 치료와 상담의 기본적 이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챕터의 내용이랑 또 다른 내용을 조금 어,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에 상담 이론과 실제를 이제 쭉 배우실 건데, 그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기 전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심리 상담을 실제로 받아보시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을 배우시기 전에 이번 1주차랑 2주차 때는 요 심리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상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1쪽부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상담이 어떤 것인지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고통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인간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되게 좀 거창하죠.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 이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제시가 됐을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분들은 굳이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겠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누가 내 마음의 이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해결책을 좀 줬으면, 이 내 고민이 좀 변화하고 해결됐으면,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불행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는 고통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누구는 고통 없이 인생을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네, 삶이 고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불행이 존재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 것 같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고통과 불행을 안 겪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고통과 불행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어떤 고통과 불행을 겪었는지 찾아내 드릴 테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 어린 시절 아닌 부모님도 있지만 사실 가정 안에 학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차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죠. 몸이 아픈 거 이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그런 감기라던가 이런 건 괜찮은데 좀 심각한 질병들 있잖아요. 당뇨라던가 암이라던가 뇌 쪽의 질환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꼭 그렇게 그런 중대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몇 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에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네,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부부싸움 같은 거 있죠. 부모님의 갈등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심하게 싸우면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졌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성 관계에서의 상처와 시련 경험해 보셨나요? 연애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연애 관계에서 막 배신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뭐 잠수 이별을 당했다거나 이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네, 이거 다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서도 갈등과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소소한 그런 뭐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막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겠지만 형제 자매 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쟁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심각한 경우에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위에부터 봤어야 되나 봐요. 이게 나이 순서대로인 것 같은데 학업에서의 좌절과 실패.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별로 학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업이라는 게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죠. 그리고 이거 아주 고통스럽죠. 친구들로부터의 왕따와 괴롭힘.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왕따와 괴롭힘이 심해지면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 뭐 등교를 거부하거나 뭐 자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좌절과 실직. 이 실직은 우리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크나큰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동료와 갈등과 반목이 생기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회사라는 게 하루에 꽤 그 긴 시간을 거기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8시간 이상씩. 그런데 그 조직 안에 나하고 계속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죠. 또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곤란, 이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양한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사실 도전과 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겪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도전과 위기를 겪을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좀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인생의 도전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힘들지만 잘 극복을 스스로 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좀 넘어질 때가 있죠.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심리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뭐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업 실패를 했다. 사업 실패를 했더니 너무 잠이 안 와서 매일 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해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부적응적인 행동이고 심리적 장애, 뭐 우울, 불안, 뭐 양극성 장애, 뭐 조현병 등등 다양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좀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하게 돼요. 물론 도움을 안 청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좀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나에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좀 청하시나요? 뭐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선배,
아니면 뭐 배우자나 뭐 애인이나 등등 다양한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좋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심각한 경우 아니면 뭐랄까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조언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이런 일상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장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우울, 공황장애 이런 거 있으면 어디를 가요? 네, 일단 병원에 많이 찾아가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병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든 상담을 받으러 가든 이렇게 일상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이 상담 심리 공부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을 수도 있어요. 너가 상담을 배웠으니까 나한테 좀 도움을 줘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 모든 사람에게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주고 뭔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꼭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상담, 심리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어 온 거죠. 자, 상담이 필요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즘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 문제, 고부 갈등인가 봐요. 시어머니가 보이기만 해도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 남편은 그동안에 내 얘기를 좀 들어줬지만 이제는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듣기 싫은 거 남편은. 왜냐면 자기 엄마에 대한 험담일 테니까 아예 안 들으려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려버린다. 남편까지 그러니까 속이 터져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뭔가 트러블이 있나 봐요. 그 상황에서 따로 분가를 하기도 어렵고 계속 모시고는 살아야 되는데 해결책은 모르겠고 마음은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실 수 있는 거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두 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지만 그냥 상담을 안 받고 꾹 참기도 하고, 저도 물론 상담을 뭐 공부를 오래 했지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항상 상담을 받으러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상담 심리에 관심이 있지만 상담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굳이 안 받으실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상담을 안 받으시나요? 보면 증상의 원인이 심리적 갈등이라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막 공황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데 이거가 그냥 뭐 호르몬 문제야. 약 먹으면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그냥 어떤 심리적 갈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담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또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조용해. 아까 요 사례에서도 내가 참지 않고 뭔가 반기를 들면 가족들 안에 또 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가기보단 그냥 내가 참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뭘로 해결하세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과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쇼핑으로 막 지르기도 하고, 알코올 등등등,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그리고 뭐 게임도 많이 하시고 등등, 도박도 요새 뭐 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잠깐 잊어버릴 수 있게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 이거는 뭐냐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심리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여서 상담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좀 상담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뭐 세 번째가 조금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이제 저의 요인은 비용. 물론 저도 상담을 하고 상담비를 받지만 상담 비용이 사실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힘들 때가 아니면 또 안 받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상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심리치료, 이제 상담 심리치료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심리치료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볼게요. 심리치료는 아까 앞에 나온 거랑 내용이 비슷하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인 직업적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다른 정의들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심리치료는 심리적으로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심리치료와 상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느냐? 상담이라는 게 있고요. 심리치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는 이제 유사한 활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담이라는 말은 심리 상담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법률 상담, 학원에 가면 교육 상담,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재무 상담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상담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여기저기 막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상담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심리 상담인지 무슨 상담인지 사실은 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저는 심리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말은 꼭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고받는 모든 일상적인 대화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심리자를 이렇게 붙이시면 이제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심리 치료와 심리 상담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물론 혼용돼서 쓴다고는 했는데, 조금 엄밀하게 의미를 구분을 해보면 뒤에 치료자가 붙잖아요. 심리 치료.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것들, 심리 장애나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거를 좀 더 심리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 상담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비임상이라는 거는 병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비임상 장면에서 심리 치료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심각성이 경미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나 적응 과제를 돕는 활동이다. 조금 더 심리 치료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을 약물 치료도 하고 등등 입원도 하고
이런 의미로 좀 나눠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를 딱 잘라서 사용하진 않아요. 심리 상담에서도 중증의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뭐 양극성이라던가 조현병 이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완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좀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이쪽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앉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점점 더 전문성이 커지시겠죠. 이제 이 공부를 끝날 때쯤에는 이쪽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오십니다. 여기 내담자라는 말은 상담을 받는 분을 내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담자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기본이에요. 상담자, 내담자.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매체 치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은 언어를 활용하죠. 말, 의사소통.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려움을 돕는 건데 이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이 상담이고요. 내담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누구나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좌절을 겪을 수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내담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상담에 오신 분들이죠. 내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상담의 전문가 집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심리치료나 상담 유사한 그런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조금씩 다르냐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안에는 정신의학이 있고 임상심리학이 있고 사회복지학이 있고 우리 상담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상담심리학을 먼저 보면 정상적인 적응, 그러니까 적응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 적응에는.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적응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임상이나 정신의학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덜 심각하고 대화는 통하고 조현병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임상심리는 좀 다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요게 이제 많이 임상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고,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네. 그래서 이 임상에서는 이분이 어떤 장애라고, 뭐 우울인지, 뭐 조현병인지, 어떤 장애로 이렇게 진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신의학에서는 의학적인 모델에 근거해서 정신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 사회복지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그 사람 개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가정 안에 학대나 폭력이 있고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뭐 쉼터를 제공한다거나 물론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트라우마를 계속 입을 수 있는 환경에서 분리를 시키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 환경에 계속 살면서
상담만 받는다고 건강해지진 않아요. 사회복지사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개인에게 매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뭐가 더 뭐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좀 개입이 들어갈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교재를 보시면 사례 1에서 6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는 어디 있냐면 교재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26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분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담자, 뭔지 뭐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하죠. 우리는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내담자는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설명드렸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부적응 문제, 이상행동, 정신장애 등 다양합니다. 이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표 1-1을 보시면 되는데 표 1-1은 페이지 29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 등등 많은 장애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심리치료 이론을 배우신 다음에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서 내담자가 빨리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 유형론과 진단 무용론은 개개인에 대해서 너는 뭐 양극성 장애야, 너는 무슨 뭐 경계선 성격 장애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 진단이라는 게 과연 꼭 필요한 거냐, 진단이 별로 불필요한 거 아니냐, 진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단 유용론, 진단 유용론, 진단 무용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재 내용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인데 치료자. 자, 여러분은 어떤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는 유능한 상담자. 유능해야 아무래도 저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죠? 두 번째는 따뜻한 상담자.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따뜻한 것보다는 유능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능한데 막 차갑다 그러면은 그럼 안 받으러 갈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이 상담자라는 직업을 하시려면 전문성과 따뜻한 품성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나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상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치료자는 우리가 뭐 심리치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자 또 상담사라고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심리치료자의 동기와 자질은 어떻게 되느냐? 동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심리치료자나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남의 힘든 얘기 듣는 직업을 뭐하러 해?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이 상담자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동기가 되게 높았던 사람인데, 동기를 보면 우린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치료자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동기로 치료자가 되고 싶은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친구가 너무 없어서 상담자가 되면 그래도 내담자를 만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상담자가 된다? 이거는 약간 건강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동기도 있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차리는, 스스로 못 알아차리는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관음증적 동기는 뭐예요? 다른 상담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면 그걸 이렇게 뭔가 훔쳐보는 느낌?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마술사적 동기는 뭐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래요. 지배자의 동기. 이거는 내담자의 마음을 내담자를 내 맘, 상담자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동기고, 그다음에 구원자 동기. 구원자 동기는 내가 누구를 구원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뭐 이런 무의식적 동기가 사실은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건강한 동기도 있어야 이 상담자가 되려는 거가 좀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심리치료자가 가져야 할 자질,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일단 인간에 대한 애정, 고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힘들겠죠. 자기 통제 능력, 인간관계의 형성 능력, 아무래도 내담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상당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대인관계 예민성. 이게 대인관계 예민성이 있으면 인간관계 맺을 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너무 뭐가 잘 캐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상담에서는 오히려 이 예민한 게 상담자의 강점이 됩니다. 저도 약간 예민한 스타일인데, 민감한 스타일인데, 대인관계에서. 근데 그게 되게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상담을 할 때는 이게 되게 잘 알아차리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능 수준은 나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보통상 이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지식. 이거는 요새 이제 다문화 상담이라는 게 또 이제 이슈가 뭐랄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문화에 걸맞게 상담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상담자에게 이 8번이 되게 중요한데,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담에서는 이 윤리가 매우 중요해요. 상담자랑 내담자의 관계 자체가 완전 동등한 수평관계가 아니라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을 받다 보면 상담자에게 너무 의지하고 상담자를 너무 과하게 그 이상화시켜서 존경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자에게 뭔가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강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앞으로 배우실 그런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 이것도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윤리 분명히, 윤리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윤리도 별도로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개인 상담 수업 때. 네. 어쨌든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이중관계 피하기 이런 거는 상담자랑 내담자로 만났다가 둘이 나중에 뭐 동업을 하는데 내담자가 더 손해를 보는 조건으로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상담자랑 내담자는 이렇게 상담자 내담자로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다른 관계는
맺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자 내담자로 관계를 이렇게 맺었다가 둘이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만나실 수가 없어요. 만나더라도 한 2, 3년 후에 만나야 돼요. 상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관계는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그거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은 사실 상당히 체계가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내담자들이 목표를 잘 못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거식증, 요새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거식증이란 말이 더 익숙하시죠? 밥을 안 먹어. 38kg이 됐는데도. 이런 경우에 내담자가 상담에 와서 저는 계속 날씬한 걸 유지하고 싶어요. 이걸 목표로 얘기했어요. 상담자는 이거를 같이 목표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8kg로 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목표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면 서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제 상담에서 정하게 되는 목표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적응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심리적인 성장 및 성숙,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네 가지가 크게 목표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심리치료의 기간과 횟수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궁금해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상담을 받으면 몇 번이나 받으면 좀 치료가 될까요? 이런 궁금함을 호소를 하는데, 그건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장애를 갖고 있었냐, 만성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론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좀 길게 하는 이론이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이론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단기 치료는 우리가 한 20회, 6개월 이내를 단기로 얘기하고, 중기 치료는 7에서 12개월, 장기 치료는 1년 이상에서 수년간, 이렇게 기간 및 횟수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목표 앞에도 나왔던 건데 좀 겹쳐지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이 목표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신다라고 떠올렸을 때 상담에서 어떤 걸 목표로 세우시겠어요? 목표는 만약에 내가 10회기 상담을 받았다고 받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10회기 이후에 달라지면 좋겠는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 그거를 목표로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린 목표가 이 중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상담의 목표 설정은 내담자가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내담자와 상담자가 목표를 합의했을 때 성적을 향상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고, 또 현실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목표가 되면 좋습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적 안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리치료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종결기는 후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초기는 최초 면접을 포함해서 3, 4번 정도 만나는 경우. 이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구조화 단계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둘의 관계가 치료적 관계가 좋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를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라포가 잘 형성돼야 치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중기는 이제 본격적인 치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네, 이때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하면서 치료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종결기는 처음에 초기 때 치료 목표를 세우는데 그때 세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종결기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거. 우울, 불안, 공황장애, 공포증 등에서 77에서 80% 정도 호전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은 사람일수록 호전 정도가 크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어. 36에서 37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심리치료가 상담이죠. 상담을 받는 것과 약물 치료 받는 것과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의 중요성인데, 이론을 꼭 배워야 되느냐? 네, 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론에서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론이 너무 많아요. 학자들이 자 하나씩 이론을 막 만들었는지, 지금보다 한참 전인 2002년 기준으로 이론이 심리치료가 400개예요. 무슨 치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대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어떤 이론이 좀 좋은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이론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 이론을 토대로 내담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배우실 10개의 이론은 다 선별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리치료와 상담의 역사인데, 과거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로 좀 넘어오면 19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정신분석 치료, 우리가 맨 처음으로 배우실 이론인데, 이 정신분석 치료가 프로이트가 만들었는데, 프로이트가 이 치료 이론을 만들면서 이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가 가면서 조금씩 그 치료에 대한 생각들도 바뀌는데,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제 행동치료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는 가족 행동치료라던가, 인지행동치료라던가, 가족 체계 치료, 이런 치료들로 흐름이 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기관의 종류인데, 이거는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대학에도 대부분의 대학에 다 상담 기관이 하나씩 있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복지센터, 여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상담센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센터라고 하는 사설, 민간 상담센터, 복지기관, 직업이나 진로상담센터, 그 외에도 기타 다양한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심리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상담 방법인데, 요새는 비대면 상담도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줌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상담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대면 상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상담 방법이고, 근데 대면 상담이 좋으면은
그 둘이 이제 마주보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표정이나 뭐 제스처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관찰해서 상담에 활용하기에 대면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양한 매체들을 또 활용하기에도 대면이 좋고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뭐 거리가 너무 멀거나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비대면 상담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좋고요. 또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는 상담센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담자에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겠죠. 사이버 상담, 화상, 줌 같은 거죠. 채팅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좀 비언어적인 부분을 관찰할 수가 없어서 네,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실제로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을 다 해봤을 때 크게 차이를 그러니까 물론 대면이 좀 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 게스트 역할극을 한다거나 여러 기법들을 쓸 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대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 비대면에서도 충분히 치료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상담, 심리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수업 잘 들으셨으면 네, 과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